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과 에너지 업종이 2% 넘는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9% 상승한 25,309.9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60% 높은 2,747.3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7% 오르면서 7,337.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7만 배럴을 생산하는 리비아의 LP 유전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보다 배럴당 1.2% 오른 63달러 5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내린 1,330달러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에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는 1.7% 하락하면서 올 들어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25일 해외 경제 포커스에서 미국은 작년 4분기에 정기 대비 연율 2.6%로 성장하고 올해 1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0만 명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봤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27일 금통위에서 동결되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양국 정책금리는 역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전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IT 업종의 약세에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 홍콩, 중국 등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의 미국 뉴욕 증시는 장중에 오름세를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치솟았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이 시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오늘 알아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봅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금통위의 선택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이 오늘 개막하죠.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여행 계획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향후 항공주에 대한 의견 살펴봅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치솟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1%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일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좀 점검해보고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 25,000 다우종합지수가 25,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다소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내에 펀더멘탈 즉 기업들의 실적이랄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랄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된 어떤 그 기본적인 요건들, 기본적인 체력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감과 마찬가지로 시장 내 체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서로가 좀 맞닥뜨려지면서 서로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 내 경기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주열 총재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미국 3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다양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경기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 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이고 소비의 개선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은 우상향 쪽에 기본 틀을 잡고 투자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미국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죠. 그리고 4일 연속 거래가 되면서 일단 조금 좀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결국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장 마감한 이후 금요일 시장은 다우종합지수 1.39% 나스닥 1.7%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결국 시장 여전히 펀더멘탈에 대한 강한 확신, 자신감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 내 변동성을 가장 크게 만들었었던 요인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한 축을 투자 심리의 한 축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FOMC에서의 올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빨라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결국 지난 21일이었죠. FOMC 1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이번 3월 이제는 3월 21일, 22일 FOMC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FOMC에서 결국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시장 일단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이내 다시 시장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지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여건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리 인상이라는 취약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 내에
가장 관심이 있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관심이 있는 이벤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28일입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28일이고요. 예. 우리 시간으로 28일 수요일 저녁 새벽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그리고 3월 1일에도 이어지게 돼 있죠. 이틀간 벌어지게 됩니다. 2월 28일, 3월 1일 이틀간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과연 그의 생각,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느 정도 빨라질 것인지, 과연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일 것인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이번 주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역시 금리 인상이라는 그 가장 큰 틀,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 이 두 가지. 근데 우려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속도, 결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중심 축에는 소위 말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 플레이어들을 잘 우리가 선별을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선호 현상을 나타내면서 소위 말하는 매수 관점으로 인플레이션 플레이어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플레이어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화학이나 소재주,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 플레이 관련주, 분명히 시장 내 혹여나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 내 우려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 관련주는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장 핵심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관심 영역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금 시장 나가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시장은 소위 말하는 원상 회복, 정상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개막이 되죠. MWC 2018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이 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ICT에 대한 관심. 어제 폐막이 된 평창 동계 올림픽, 소위 말하는 이제 5G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IT 올림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만큼 ICT와 관련된 상당히 시장 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번 주부터 바로 이어지는 MWC 2018 통신 글로벌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새벽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대한 그 발표도 같이 언팩 행사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통신과 관련된, 그리고 통신 5G와 연결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사물 인터넷에는 가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맞물리셔서요. 이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호무역 역시 한켠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무역확장법 232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우리 시장 내에 전반적인 그 동업종에 대한 발목이 다소간 좀 잡혀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것 한 가지와 금리 인상이라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과 금리, 통화, 이 두 가지가 힘겨루기 양상이 이번 주 역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소간 좀 실적과 관련된 공백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금리와 관련된 사실상 조금 좀 변동성 장세가 이번 주 역시 시장을 다소간 좀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다만 이럴 때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금리의 영향 변수 중에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금리의 영향 변수가 인플레이션이다라면 인플레이션은 바로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원자재주 그 다음 단계는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장님 그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 시장의 이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 주요 관심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오전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를 앞둔 마지막 금통위인데요.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의 결정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먼저 좀 섣부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금리 인상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열릴 금통위 아마도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앞서서 최현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압박 요인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 마지막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금통위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신임 이제 그 총재가 그 주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아마도 조용히 금리 동결로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면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고요. 중요한 날짜를 우리 시청자들 먼저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미국의 FOMC 회의의 일자가 되겠는데요. 3월 21일과 3월 22일 양일간 개최가 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아직 금리를 인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올릴 수 있을까의 여부 다소간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다라는 점 따라서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 미국에서 이제 그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4월 금통위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신임 총재의 두 번째 금통위가 되겠죠.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4월 이것도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새로운 총재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어찌 보면 그런 부담 요인, 정성적인 요인보다는 정량적인 어떤 그 시장 변화 상황과 맞춰서 일단 금리와 관련된 결정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5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임박되고 있는 6월 지방선거 임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근데 일단 3월에 FOMC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동결한다라면 앞서서 조심스럽게 최현정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상당히 우리 시장 내, 특히나 금융시장 내 다소간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변동성 상황은 마음 놓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됩니다. 이 변동성 상황, 결국은 유동성의 이탈,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해봐야 될 텐데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유동성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순매도 양상이 특히나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점.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한미 간 현재 금리 격차
최소한 지금 현재와 같은 지금 현재 지금 동률인데요. 지금 0.25에서 동률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8에서 3%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리 격차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조금 한 0.25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 이 수준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그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여기서 급변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제시하는 어떤 경제 지표가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원달러 환율 좀 곰곰이 살펴보시면요. 주 초반 그리고 그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던 수요일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상당히 급락하는 소위 말하는 달러의 강세가 급격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가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원화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이유,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매파적 성향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다시금 또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FOMC의 스탠스, 그 부분을 가장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시장 내의 힌트는 뭐니 해도 환율의 움직임일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 시장을 사로잡을 스마트폰 트렌드와 전 세계 통신업계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이 오늘 개막을 합니다. 개막에 앞서서 삼성전자는 간밤이었죠. 갤럭시 S9과 S9 플러스 언팩 행사를 가졌는데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MWC 2018 올 연초부터 사실상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오늘부터 이제 3월 1일까지 4일간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심 부분은 5G,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소위 말하는 ICT가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허브 하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능과 맞물려서 각종 기기들을 조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3D 구현이라는 부분도 맞물려서 전반적인 통신기기의 어떤 그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T, KT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의 대장, 그리고 핸드폰의 대장들 다 참여하고 있다. 근데 특히나 각 회사별로 조금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 포커스는 조금 나뉘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갤럭시 S9 언팩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도 지금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부재한 상황, 부재한 시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아이폰 10에 다소간의 좀 실패를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 아이폰 10 같은 경우 아마도 삼성전자 갤럭시 S9이 앞으로 상당 부분 치고 나간다라면 아이폰 10 상당 부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커넥티드 라이프를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물 인터넷의 기반을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역시 ThinQ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소개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과 맞물린 핸드폰과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조합,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SK텔레콤은 5G의 360도 가상통화, 이 부분 우리 시청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360도 영상통화를 5G로 가능하게 구현을 한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360도 전체를 다 비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가 접목이 됩니다. 자율주행.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이게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해서 자율주행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죠. 3월 초, 이제 3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터쇼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조만간 이제 개막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감안해 보신다라면 서서히 시장의 관심은 5G와 자율주행 쪽으로 모아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MWC 2018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9 언팩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성적인 좀 정치권 양상과도 정치권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양상과도 절대 우리가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초대형주보다는 다소간 좀 옐로우칩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전자업종에서 특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랄지 아니면 LG전자,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외국인들 사이에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여행 계획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내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또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부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멘텀이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놓고서 고민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지난해 항공 여행객이 1억 1천만 명, 역대 최다, 전년 대비해서 5.2%의 증가. 근데요, LCC,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떤 그 성장률, 40%가 넘는 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항공, 객수 기준입니다.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위 말하는 기존 항공사들, 오히려 숫자, 여행 객수가 감소했다라는 점.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 1.9% 소폭이긴 합니다만, 저비용 항공사들의 여객 운행 수가 40% 이상 증가하는 반면, 기존 항공사들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림. 서로 다른 어떤 노선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성장성 면에 있어서, 특히나 주가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티웨이랄지 제주항공이랄지 이런 쪽에 대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서 특히나 이제 공실률, 소위 말하는 탑승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빼어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LCC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탑승률 지난해 83.6%, 그러니까 2016년 83.6%에서 2017년 85.4%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소폭 계속 80%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관심, 티웨이, 제주항공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장 흐름을 보시면서 펀더멘털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실적 시즌이 확실하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의 부재, 실적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과 관련된 모멘텀의 부재. 그 반면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 내 어떤 그 우려감 부분 계속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주 2월 28일, 3월 1일 파월 FRB 의장의 의회 발언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혹여나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좀 한다라면 시장 다시금 변동성 상황이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거꾸로 그럼 최악의 국면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냐. 최악의 부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아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거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다라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업종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상당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원자재주들은 주가에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플레이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여기서 달러 방향성이 결국은 FOMC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핵심 힌트가 될 것이고 우리 시장이 원하는 부분은 달러화의 약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하락 방향이다라는 점. 1079원.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금요일 종가가 되겠어요. 1079원보다 낮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시장 긍정적일 것이고 1079원보다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다소간 좀 불리한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한은 금통이 생각을 해 두시고요. 예. MWC 2018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중국의 3중 전회 시작이 됩니다. 시진핑 2기 집권 확정을 짓는 그런 그 전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요. MWC 2018과 관련된 ICT 관련주 관심 가지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주 투자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면 좋을지까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고 있고요.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인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가적인 오후장 금요일 전일 거래일이죠. 금요일날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또 보합권 상단부를 건드린 모습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 저항들을 그대로 막고 종가를 맞이했고요. 야장 때 추가적인 시도를 한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얘네들 보기 전에 미국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 이 구간들 지지력이 되는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지지력을 형성하고 금요일날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들을 크게 도모를 했었죠. 물론 다시 윗구간은 저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들도 전반적인 분위기들 유사하게 따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상승 시도나 하겠으면 상승 제약을 두고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저항들은 우선은 319 지수의 가능성을 열고 고점 테스트 부근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5 지수 아래 구간들 우선은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 지지력들을 전 저가 그 다음에 전 고가 맞닿는 가장 강한 저항점들을 지지력으로 형성한 다음에 상승 제약이 생겼을 때 보합권 매매가 유리할 거다. 한마디로 우리가 315 중심 지수로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구간들 310 지수 온 다음부터는 315, 그 다음에 윗구간 또 올라간 다음엔 다시 315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대 매매하는 게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강세를 나타내서 오늘 국내장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쪽도 그렇고 저희 국내 시장도
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우선은 아래 구간으로 부합을 두냐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여전히 횡보 부합을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세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도하는 구간이 거의 세 번째죠. 그래서 이 구간들, 이 저항대들을 돌파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띨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부합을 띨 거냐의 싸움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도 뭐 똑같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0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보합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 목표 갔던 자리가 이 자리, 그 다음에 뭐 89.40대 뭐 480이죠. 이런 구간들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출렁거림에 의해서 달러 약세와 강세 여전히 혼조세 뜰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 구간을 깨지 못하면 다시 달러 약세가 오지 않고 달러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로 달러는 우선 이미 단기 추세가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보다 더 강하게 하단부 여력을 보고 있는 상태죠. 반등하더라도 우선은 매도 쪽이 유리할 상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 조정의 추가 상승을 보면서 유로는 예상 저항들 1.2410대까지 강한 저항점들 상단부까지 우선 여전히 보합권 상단부를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아직 매도가 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왔다가 아직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저항점들은 가까이 2대 대신 반등 매도 관점을 좀 더 크게 보는 보합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상승 제약의 5차 구간, 그 다음에 아래 저항의 5차 구간을 두고 싸우겠지만 여전히 매도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매도 우위에 보합권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은 윗자리에 크게 두더라도 오늘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면 여전히 매도 쪽으로 크게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매도 롱포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도를 저희가 끌고 와서 1차 자리는 이미 찍은 상태고 얘네들도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본다 그랬죠. 걔네들은 하락이 세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강세가 세지게 되면 1.2000대를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깰 수 있는지 지지가 되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보면서 매매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전일 금요일날 아래 하단부 62.20대, 그 다음에 상단부 63.750대 열고 대응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우선은 오전 장 중에는 매도로 2호까지를 보고 2530 아래부터는 매수로 돌리겠다 했는데 약간 아쉽게 매도 그림을 줬으나 약간 덜어서 매수가 안 잡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들 62달러 초반을 지지되는 거 본 이후에 얘네들은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새벽녘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돌파 안착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들 전 고점들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에서는 63.20대는 여전히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을 때는 64달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 저항을 64달러를 두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63.20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 구간들이 한 80핍 여분의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까지는 충분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세를 추가적으로 깨게 되면 하방을 열어야 되겠지만 아마 그 관점보다는 지지력에 상방 제약을 두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 게 좋다. 시황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리비아 원유 재가동이 멈춘 상태고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리스크도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키고 매수 쪽으로 여전히 상단 체크하는 그림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상승은 있을지 모르나 추가적인 돌파 크게 보지 마시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혼주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골드도 보합권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약간의 오차를 두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합권 보는 것보다는 약간 하단부가 더 강하죠. 달러가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단부가 제 예상보다는 약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림상으로는 골드는 전체적인 보합권의 매매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 구간 돌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가 약하게 되면 골드도 여전히 약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 뛰고 있는 거죠. 이 구간들 박스권 매매 전략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한 며칠 안에 좀 더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 향방을 결정해야지만이 얘네도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떨어져도 지지력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가도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보합권 매매 형상들 그대로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거래일 때 위아래 보합을 예상드렸던 구간에서 그대로 놀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전히 같은 보합권 매매 전략들 그대로 갖고 싸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큰 변동성 없이 장중에 구간들에서 방향성을 내더라도 추가적인 하단부 깨는 그림보다는 보합권 여전히 둘 거다. 그래서 반등 매도 관점에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의 익절을 따라잡는 매매권 전략들이 유리하다. 한마디로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익절을 잡고 따라가는 매매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상승, 눌림 이후에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신 분들도 익절을 따라잡는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동안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9도가 되겠고요.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아침과 비교해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짙어지겠는데요.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9도, 대전 1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특보는 주의보로 완화됐지만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4도, 전주, 부산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상은 낮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